어머니, 이제 저희 애기한테서 손 떼주세요. 그래도 1년 6개월 동안 내가 키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신도시에 있는 며느리 집 거실 한가운데서 저 박정자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65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 이수민이 내게 던진 말은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저희 아기에게서 손을 떼주세요 였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그 옆에서 아무 말 못하던 아들의 무력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모든 갈등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손주 3살 준이를 돌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맞벌이를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제 삶을 바쳤습니다. 제가 준이에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며느리에게는 그것이 간섭이자 구식육아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제가 월 100만 원씩 받고 있던 육아 수당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진심이 거부당했다는 절망감, 그리고 더 이상 손주를 돌볼 수 없다는 상실감에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황혼 육아라는 이름으로 겪어야 했던 한 시어머니의 쓰라린 진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BC 외곽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고 제 유일한 낙은 매달 나오는 월 150만 원의 연금으로 소박하게 생활하며 가끔 친구들과 경로당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오전에는 시장을 보거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었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외롭기는 했지만 나름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이 전화로 안부를 물었고 명절 때면 며느리와 손주를 보는 것이 제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재작년 여름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가 제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맞벌이를 해야 해서요. 준이 돌봄 선생님께 맡기는 것보다 엄마가 봐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매달 100만 원씩 용돈처럼 드릴게요. 아들의 제안은 외로운 제게 손주를 돌볼 수 있다는 기쁨과 더불어 부족했던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연금 150만 원으로 생활하기에는 늘 빠듯했던 저에게 10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삶의 터전이었던 아파트 월세를 내놓고 며느리 집 근처의 낡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신도시 아파트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죠. 이사한 첫날부터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간단히 씻고 7시에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출근할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준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7시 30분이 되면 며느리와 아들이 출근하고 저는 준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녁 7시까지 저는 준이의 모든 것을 책임졌습니다. 밥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산책시키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준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제 품에 안길 때면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나기도 했죠. 제가 아들을 키울 때는 남편이 있었고 시어머니의 도움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오롯이 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을 받는 것도 고마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 생활이 아들 부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효도라고 생각하며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가 일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육아는 고되었지만 손주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제 품에 안길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며느리와의 육아 방식에 대한 사소한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준이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준이가 오늘 몇 시간 동안 영상을 봤나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글쎄, 밥 먹을 때 좀 보여주고, 낮잠 안 잘 때 또 좀 보여주고, 그랬을 거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육아 서적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책에 보면요. 3살 아이는 하루에 1시간 이상 미디어를 보면 안 된대요. 발달에 안 좋대요. 며느리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1시간? 아이가 울면 어떻게 달래라는 거지? 저는 속으로 불만이 쌓였지만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잠깐 보여주는 게 뭐 그리 대수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울 때는 밥 먹일 때 잠깐 TV 틀어주는 게 인지상정에 가까웠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워낙 진지해서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준이에게 정성껏 끓인 닭죽을 먹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 죽에 소금 넣으셨어요? 응, 간을 좀 해야 맛있지. 싱거우면 아이가 안 먹잖아.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죽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가더니 그대로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어머니, 3살 아이는 소금 간을 하면 안 돼요. 신장에 무리가 간대요. 제발 간 안 한 음식만 먹여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정성껏 끓인 죽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방식이 전면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책을 보고 공부한 거니까 아마 맞을 거야.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매주 새로운 육아 원칙을 들고 왔습니다. 간식은 과일만 주세요. 장난감은 30분마다 바꿔주세요. 외출할 때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놀이는 창의력 발달을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복잡한 일이었나? 제가 아들을 키울 때는 그냥 사랑으로, 본능으로 키웠습니다. 배고프면 먹이고, 졸리면 재우고, 울면 달래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모든 것을 책과 인터넷에서 배운 원칙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제가 준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며느리의 육아 원칙을 수행하는 기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갈등은 돈 문제로 번졌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매달 100만 원을 드리는 건 어머니가 저희 방식대로 준이를 돌봐주시길 바라서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매번 간을 하시거나 자꾸 TV를 보여주시면 그 돈을 드리는 의미가 없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 아이를 돌보는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저는 그 순간 모멸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준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은 그저 부수적인 것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것이 계약이었고
저는 그 계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의 제안, 즉 현대적인 육아 방식을 완벽히 따르지 않으면 육아를 중단해 달라는 무언의 압박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손주 준이와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요구대로 육아 방식을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동요를 틀어주던 습관을 버렸습니다. 2주 동안 밤마다 며느리가 사준 육아 서적을 읽었습니다. 놀이 발달, 애착 형성, 언어 자극, 감각 통합. 저는 이런 용어들을 외우며 공부했습니다. 65세에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소금, 설탕을 전혀 쓰지 않고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싱거워서 제가 먹어봐도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말대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지정해준 놀이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신체 놀이, 10시부터 11시까지는 창의력 놀이, 11시부터 12시까지는 산책, 이렇게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마치 유치원 선생님이 된 것 같았습니다. 초반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준이가 훨씬 좋아졌어요 라며 제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저도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반성하며 저희 사이에 드디어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자리 잡았다고 믿었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잠시 동안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저는 다시 행복하게 준이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에게 요즘 젊은 엄마들은 얼마나 유능한지 몰라. 나도 많이 배운다네라며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제 방식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이가 며느리가 사준 비싼 수입산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준이는 30분 넘게 울었습니다. 저는 준이를 달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안아주고 노래 불러주고 장난감 바꿔주고 산책 나가자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준이는 계속 울었고 저는 점점 당황했습니다. 그때 문득 제가 어렸을 적부터 써오던 할머니표 민간요법이 생각났습니다. 아이가 이유 없이 울 때는 엄지손가락을 살짝 따주면 울음을 그친다는 옛날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소독한 바늘로 준이의 엄지손가락 끝을 아주 살짝 찔렀습니다. 신기하게도 준이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준이를 안아달랬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또 뭐라고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7시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준이를 안아 올리다가 손가락에 밴드를 발견했습니다. 준이야, 이거 어디 다쳤어? 며느리는 밴드를 떼어내고 작은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준이 손가락에 왜 상처가 났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준이가 너무 울어서 옛날 방법으로 손가락을 살짝 따줬어. 그랬더니 울음을 뚝 그치더라고. 며느리는 제 말을 듣자마자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이 손가락을 따주세요? 소독은 하셨어요? 감염되면 어떡하려고요? 며느리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변명했습니다. 소독은 했어. 바늘도 소독하고 손가락도 소독했어. 내가 평생 아들 키울 때부터 하던 방식이야. 효과도 좋았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방식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이건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행동이에요. 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저는 제 진심과 노력이 또다시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나는 준이를 위해서 한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빌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쌓아왔던 작은 균열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저희 사이에는 차가운 벽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들 부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 좀 오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떨리는 마음으로 며느리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준이에게는 저희만의 원칙이 있어요. 어머니의 방식은 저희와 너무 달라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준이를 사랑하시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랑이 저희 방식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준이에게 혼란만 줄 뿐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저희가 당분간 준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내가 1년 반을 어떻게 키웠는데 갑자기 보육원이라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의 육아 방식을 존중해주지 않으시는 이상 이 관계는 지속될 수 없어요. 저희는 돈을 들여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이제 어머니 인생 사세요. 며느리의 말은 차갑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100만 원의 육아 수당, 그것 때문에 제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돈 때문에 너희 눈치를 봤다. 이 돈 필요 없어. 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받은 돈, 총 1,8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준이를 돌본 게 아니야. 사랑해서 돌본 거야.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예요. 아들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상실감은 평생 홀로 살아왔던 제 외로움보다 더 깊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텅 빈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소주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빌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손주를 잃은 슬픔보다 제 진심이 돈과 간섭으로 평가받았다는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일주일 후 경로당 친구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자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래?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위로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다. 황혼 육아는 결국 돈 받고 하는 남의 일이다. 그냥 돈만 받고 시키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지 해야지.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더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정말 제가 오지랖이 넓었던 걸까요? 손주를 사랑하는 게 간섭이었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저는 제 연금 150만 원과 육아 수당 100만 원을 합쳐도 제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 쓴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새 옷 한 벌 사본 적도 없고 친구들과 여행 한 번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돈은 준이를 위한 간식이나 장난감을 사는 데 썼고 나머지는 그냥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에게 인정받기 위해 제 삶을 포기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은 연금으로 배우고 싶었던 실버 바리스타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 라떼, 아트 만드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을 배우며 저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교육을 함께 받는 다른 시니어 분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늦깎이 공부를 하며 저는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누구를 만날까,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자격증을 딴 것입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카페에서 일주일에 3일씩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이를 보육원에 보냈는데 아이가 할머니를 너무 찾아요. 매일 울면서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어머니의 진심을 몰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준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희가 너무 원칙만 따지고 어머니 마음은 몰랐어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는 엄마 방식도 존중할게요. 같이 의논하면서 키우면 안 될까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준이의 할머니 자리는 영원하다. 준이는 내 손주고 나는 할머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다. 나는 이제 바리스타 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준이는 일주일에 이틀만 봐줄게.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며느리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너무 많은 걸 바랐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편하신 만큼만 해주세요.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만 준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식과 며느리 방식을 절충했습니다. TV는 하루 1시간만, 간식은 소금 없이, 하지만 제가 힘들 때는 며느리가 양보했습니다. 저는 이제 준이를 돌보면서도 제 삶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리스타 일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고 저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이는 여전히 저를 사랑했고 저도 준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제 삶을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사랑이었습니다. 저 박정자의 쓰라린 황혼 육아 경험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었으면 합니다. 황혼 육아는 도움이 아닌 계약으로 시작됩니다. 가족 간이라도 명확한 경계와 존중이 없으면 진심은 쉽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중년 이후의 삶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입니다. 손주를 향한 사랑은 위대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 부부의 삶의 방식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은 사랑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니어분들, 여러분의 삶은 자녀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손을 잠시 놓고 당당하고 멋지게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